예,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진한 고용지표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아마존과 인텔이 실적 공개 후 이제 급락하면서 또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 고용지표 보고 나서 한 달 수치 가지고 과민하게 반응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발언했지만, 주요 분석가들은 연준이 좀 늦어진 거 아닌가? 금리 인하를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마이너스 2.71%, 야간 선물은 1% 넘게 하락해서 주초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선 뭐 지수는 다우가 1.5, 나스닥이 2.4% 빠졌는데 러셀 2000은 금리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3.5%나 빠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금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기 자체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8% 빠졌거든요. 보통 두 자릿수 넘게 빠지면 하락장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기술주만 놓고 보면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유발할 만합니다. 다만 이제 S&P 500 지수는 한 5% 왔다 갔다 하락인데 연간 5%의 조정은 한 세 차례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그냥 연간 나오는 일상적인 조정이다. 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조정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변동폭이 1년에 이렇게도 나오나 이렇게 걱정될 정도로 지금 크게 흔들린 건 사실이죠. 시장을 이렇게 흔든 거는 고용지표 때문이죠. 실업률이 4.3%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비농업 일자리가 11만 4천 명. 근데 이게 예상치가 17만 5천이었거든요. 6월 수치도 하향 수정됐어요. 하향 수정됐어요. 원래 20만 6천 명이었는데 17만 9천 명. 제가 저거 수치 보면서 수정될 것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수치도 또 수정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실업률은 4.1% 예상했는데 무려 4.3%, 0.2%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렇게 살펴놓고 보니까 우선 세부 항목에서 정부 부분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7만 정도였는데 이번 달에 17,00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5만 넘게 차이가 나서 지난달 수준으로 생각을 했다라면 아마 여기서 되게 크게 오차가 나온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외의 데이터들도 뭐 이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보건 뭐 이쪽에서도 좀 줄어든 게 있어서 이 두 항목에서만 줄어든 게 8, 9만 정도 되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오류가 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부 부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지표 보고 나서 분석가들 코멘트를 좀 보면 일부에서는 그 고용지표 조사 기간에 하필이면 그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뭐 텍사스라든가 이제 하여튼 이런데 정전이 나고 허리케인 피해가 있고 뭐 이랬다. 그래서 그 조사 기간에 어떤 수치가 좀 왜곡됐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노동부 측은 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수치 봐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조사 기간에 하필이면 저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케빈 고든 이제 찰스 슈압에 있는 분석가죠. 9월에 0.25% 포인트를 인하를 하면 이 연준이 노동시장 이런데 정신 못 차리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고, 0.5를 내려버리면 그럴 거면 7월부터 내렸어야지 이렇게 돼서 연준이 좀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요. 에버코어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파월이 고용지표 미리 본 것 같다. FMC 회의 이후에 이제 회견할 때 9월에 인하 언급을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하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노동시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인하할 거야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아마 그 이번 달 고용 데이터를 미리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은 한 달 수치 가지고 과민하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비농업 수치가 11만 명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내려간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수준이다. 원래 이제 4% 초반 실업률에 일자리 수 월간 10만 명 이상 증가는 그냥 그런데도 괜찮은 수치로 원래 보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다음 달에 여기서 실업률이 더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 판이 더 흔들리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은행들은 올해 금리 인하는 무조건 확정적이고 일부에서는 1.25%포인트 인하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뭐 시티라든가 JP모건이
그저 9월과 11월에 0.5 두 번, 연말에 0.25 한 번, 이렇게 해서 1.25%포인트 금리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국채금리 뚝 떨어졌습니다. 금리 빠진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나는 미국의 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안전자산, 주식이고 뭐고 이제 안전자산, 미국 국채에 투자해야 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뚝 떨어지는, 여러 사람이 국채 사줄 거야 막 하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고, 근데 달러 인덱스도 빠져서 이게 참 묘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나빠진 거야 라는 관점이,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이야 이런 관점보다 더 커졌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의 침체로 볼 거냐? 그러면 이제 미국에 투자했던 자산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미국 침체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공황이 올 거야. 이래 버리면 뭐 전 세계 주요 자산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어떤 달러 인덱스와 이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인텔이 26% 빠졌잖아요. 이 낙폭이 1982년 이후에 최대 폭이래요. 예, 뭐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해고도 좀 많이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마존도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8.78%, 거의 9% 가까이 급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지금 200일선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나마 좀 선전했는데 장중에 100달러 거의 깨지는 분위기였거든요. 101달러 초반까지 빠졌다가 107달러까지 올라와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 갔다가 이제 마이너스 1.8%로 끝난 건데, 두 개의 재료가 있었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엔비디아가 그 반독점 위반했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 팔면서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같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네 거 저기 안 팔리는 거 그냥 강제로 끼워넣기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니네 독점적 권한을 이제 과시해서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AI 거품론 이런 것들을 또 제기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초반에 7%까지 빠졌다가 초반 넘어가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한테 거의 뭐 약밥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그랬다가 좀 밀렸고, 뭐 한국 관련 지표를 보면 MSCI 한국지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7%, 야간 선물 1.2% 빠졌고, 환율은 13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환율이 되게 오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너무 가파르게 빠지면 다시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에 있고, 이제는 달러 미국만의 어떤 시장에서는 벗어났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어서 주초에 이 급락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변동성 지수가 되게 특이하게 움직였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고점이 29.66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변동성 지수, 이날 저는 증시가 프로그램 매매에도 많이 휘둘린 것 같거든요. 이 장중에 변동성 지수 추이를 보면 오전에 거의 30까지 올라가는데, 이러면 어느 정도냐면 이 지표가 50%가 폭등을 한 거예요, 하루에. 예, 이 지표가 50%가 폭등을 했는데,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알고리즘 매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올라가면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요. 이게 빠지면 프로그램 매수가 가동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 미증시의 시간대별 보면 초반에 쭉 빠질 때 이게 갑자기 치솟아 올라갈 때 쭉 빠졌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게 진정되면서 증시 하락도 진정이 되는, 오히려 반등,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변동성 지수가 유발한 프로그램 매도도 시장에서는 제법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쭉 뺀 거 봐서는 이제 그 매도가 오늘로 좀 피크치고 좀 밀려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 넘어가면 좀 오바거든요. 예, 보통 이게 12부터 20 사이라서 최근 들어서만 놓고 보면, 그래서 10이면은 과매수, 20 넘어가면 과매도 이렇게 보는데, 약간 좀 과매도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초반 이후에는 좀 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부쩍 부각된 건 되게 부담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수출주의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만약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건데, 연준 인사들 발언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연준 인사들은 아마 죄다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거예요. 여기서 금리 안 내려 이랬다가는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정신 못 차렸구나. 연준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시장을 달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메가캡 실적이 일단 마무리가 됐거든요. 일단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28일에 실적이 나오니까 엔비디아 발표 전까지는 주요 기업들 지금 메가캡의 실적은 악재로 작동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상황 이제 일단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 때문에 급락할 이유는 일단 제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빠졌지만 달러도 하락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걱정이 극에 달했다. 뭐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 거죠. 근데 금리는 이 상태에서 조금 진정을 좀 보이고 너무 빠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내려간 상태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것보다 조금씩 흘러내린다. 이제 흘러내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돈도 흔해진다. 달러가 흔해져서 다른 쪽으로 돈이 좀 넘어가게 된다. 이런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로 가면 좋고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전형적인 경기 침체 우려.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이게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정말 침체 온다. 이게 이제 몇 주씩 가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완만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샤메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제 그 유튜브에서도 제가 7월 초에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7월 초에 제가 샤메 법칙에 대해서 아마 제 방송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텔레그램 시황에 밤에 갑자기 제가 이걸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 금리 내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샤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3개월 평균치가 이제 그때 당시 0.43% 높았는데 앞으로 2달 중에 한 번만 4.2% 넘어가면 샤메 법칙의 기준 0.5를 넘어가게 된다. 지금 사실 소수점 다 합치면 0.5가 넘어가지는 않아요. 0.49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이제 내려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뭐 갑자기 실업률이 뚝 떨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넘어간 걸로 봐야겠죠. 그런데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12개월에서 최저를 찍었던 실업률보다 3개월 평균이 0.5%포인트 높게 실업률이 나오면 그거는 경기 침체의 신호야. 이렇게 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샴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샴 규칙에 가까운 건 맞다. 그런데 침체가 임박하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보면 팬데믹과 이민자들의 어떤 노동 공급 때문에 수치가 과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팬데믹 이후에 나 이제 취업 안 해. 그냥 은퇴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늘어나 버려 가지고 노동 공급 자체가 줄었고 또 이민자가 되게 많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민자들이 나는 이제 그 노동 시장을 채워 버리면서 이제 그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 매장 이런 데서 불황이니까 나는 사람을 안 뽑을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니라 노동자가 충분히 공급이 돼가지고 미국인들의 어떤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정도 상황으로 돼버려서 지금은 전형적인 샤메 법칙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경기 침체 위험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는 결국엔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실업자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고된 사람, 다음에 직장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인 해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 이제 진입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취업할 생각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취업을 할 거야. 또는 나는 이제 대학 다니느라고 이제 뭐 취업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졸업을 했으니 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을 했어. 근데 지금 아직은 취업이 안 된 상태야. 이게 이제 실업자들의 분류에 들어가는 종류인데 경기가 침체될 때는 실업자 중에 해고자의 비중이 3.5%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2%밖에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민자들 때문에 이민자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황기 때는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 나는 어차피 취업이 안 될 거니까 나는 그 노동시장에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되게 많이 노동시장에 어떤 그러니까 진입자들의 비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 현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공급이 많아졌다라는 거고 그 공급이 늘어난 건 이민자들이 공급을 채워준 상태라서 경기가 나빠서 사람을 덜 뽑아야가 아니라 이미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계속 뽑을 건데 이민자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미국 사람들이 충분하게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향후에 이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현재 수치상으로는 샤멜 법칙하고는 안 맞는다. 저 법칙대로 단지 저 0.5포인트 높아졌으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됐어.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샤멜 법칙 가지고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작 이거 만든 사람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 예, 그래서 어쨌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이건 안 좋은 신호긴 하죠. 예, 안 좋은 신호긴 한데 연준이 어차피 금리를 내리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기 침체의 정의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두 달이 아니라 두 분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뭐 현재까지의 어떤 분석가들의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플 때는 잔잔한 음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작곡가 중에서 오태호 씨, 다음에 이제 김성호 작곡가님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작곡한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풍선이라는 노래 되게 많이 아시잖아요. 이거 김성호 작곡가가 만든 거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분들 노래 중에 좀 마음 가라앉히는 노래가 많이 있으니까 뭐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